안녕하세요. 예술감성가 미학 최행준입니다. 전 시간에 미학에서 아주 중요한 고전들 3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전 읽기 고고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봤던 책들, 존재론 미학을 대표하는 향연, 그리고 형식 미학을 대표하는 이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 그리고 내용 미학을 대표하는 헤겔의 예술 철학, 이 3권을 소개했는데요. 이 3권에 관련돼서 고전 읽기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지끈거리시죠? 그런데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요. 그 안내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술감성가 미학 보고서 텍스트는요, 총 4가지인데요. 책으로 보면 3가지고요. 책 내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분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읽고 여러분들이 고전 읽기 보고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라톤의 향연인데요. 강초롱 김 EJ 북스 책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플라톤의 향연, 그리고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미의 분석론으로 할 분은 미의 분석론으로 하고, 숭고의 분석론으로 할 분은 숭고의 분석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의 분석론은 13페이지부터 78페이지, 숭고의 분석론은 79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선생님이 번역한 판의 페이지를 적어놨는데요. 혹시 백종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텍스트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차에 보시면요, 미의 분석론과 숭고의 분석론 부분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 1 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 플라톤의 향연도 강초롱 선생님이 번역한 거 이외에 다른 책들도 있는데요. 플라톤의 향연은 또 다른 책들 텍스트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톤의 향연은 전체의 분량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겔의 예술철학, 한동원, 권정희 몬김의 그 한 권으로 된 헤겔 예술철학 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것이 아니라 3권으로 되어 있는 그 헤겔의 미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해당 페이지, 그러니까 77에서 107페이지, 그러니까 주로 예술에 관한 통념들을 비판하면서 예술의 목적이 뭔지를 진술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그 부분을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책을 구하기 어려우면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분량을 복사해 가지고 써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텍스트,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향연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결된 텍스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글 내용에는 항상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단들이 쭉 이어진 것들을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또 특히나 대학에서는 논증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텍스트를 향연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요. 분량은 3페이지 내외입니다. 그리고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하기 이전에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책들을 읽고 바로 글을 쓴다면 되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그래서 실패만 가득한 그런 글쓰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텍스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학문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다른 많은 영역을 할 때 어떤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코멘트 작업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 방식과 해석을 적는 것. 그리고 또 한 문장 땄죠. 그 다음 문장 따가지고 또 그 문장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적는 것. 그래서 굉장히 더딘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자들은 이런 어려운 텍스트들을 읽을 때는요, 항상 그냥 쭉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읽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가는 방식대로 설명해보고 또 그 다음 문장을 또 따요. 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해가는 방식대로 설명해보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쭉 반복합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텐데요. 이걸 하다 보면 아주 기적적인 순간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서는 잘 모르고 이럴 것 같아서 적었는데 뒤에서 쭉 나가다 보니까 앞에서 내가 적었던 게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모르고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적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한 게 맞구나. 그럴 때 갑자기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런 게 고전 읽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법적인 힘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 코멘트를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기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해놨던 말들을
짜집어서 어떤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에는 항상 조금 힘이 부족하고 근거가 부족해요. 그런데 실제로 고전들을 읽고 그 고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또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쭉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가면 좋은 학술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톤의 향연도 읽으면서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플라톤의 향연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책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글쓰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쓰기 텍스트,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에 관련된 글쓰기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분량은 아까 말했던 대로 3페이지 내외고요. 2개나 3개 정도 되는 인용문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3개의 문장 중에 하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인용문이에요. 또 나머지, 그러니까 2개나 3개는 답을 구성하기 위한 인용문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에 관련돼서 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게이 부대, 그러니까 남남 커플로 이루어진 부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문제 제기를 위한 인용문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용문을 쓰고 플라톤의 생각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군대가 사랑하는 남남 커플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용맹한 군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오늘날의 남남 커플로 된 게이 부대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오히려 사랑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질투나 뭐 이런 또 살인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향연에서는 남남 커플로 만들어진 부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문제 제기를 위한 인용문이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연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기했던 그 문제, 그러니까 왜 향연은 남남 커플로 이루어진 부대를 가장 용맹하다고 했을까에 해답을 주는 인용문이 있어요. 그런 인용문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래서 남남 커플로 이루어진 부대가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찾으면 그 찾은 인용문을 적고 향연의 저자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또 뭐 향연에는 여러 발화자들이 있죠. 제 기억에는 7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7명들이 각각 다른 층위에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에로스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더 플라톤의 생각에는 더 무게가 있는 발화자들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소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디오티마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사랑,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대인들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되게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사랑을 뭐라고 설정했는지, 자, 여러분들은 필멸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영원 불멸한 존재인가요? 인간은 다 필멸하는 존재죠.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로 필멸한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의장에도 이런저런 전구들이 있는데 에디슨은 그 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한 그런 제작물들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죽었습니까? 뉴턴은 죽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의 생물학적인 생명은 끝났죠. 끝났지만 뉴턴은 그의 이론을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그의 연구로부터 파생한 수많은 도구들, 또 그의 연구를 계속 계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상갓집에 가보면 죽은 사람, 망자가 있죠. 그런데 그 망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담론의 장에서 여전히 그의 정신적인 삶은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회자되고요. 그런데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필멸하는 존재가 영원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동물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천적이 왔을 때 막 이렇게 새가 깃털이 꺾인 것처럼 이렇게 퍼덕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새끼 쪽으로 안 가고 자기 쪽으로 오면 날아가서 새끼를 보호하는, 그건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왜 그 동물이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할까? 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계산 속에서 내가 그에게 별로 줘야 할 이유도 없는데 왜 모든 걸 주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사랑에 빠져서 흔히 그런 감정에 빠져들곤 하는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플라톤의 향연을 읽어오면 그것은 영원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멸의 전쟁인 동물은 자기의 새끼를 낳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보존하고 영원성을 획득하려고 하겠죠. 또 인간도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기를 계속 보존하고 영원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매개가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이 어떤 다른 인간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그래서 영원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향연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육체적인 삶의 어떤 영원성의 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신적인 삶의 영원성의 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면 또 이런저런 위인전기들 읽어보면 정말 자기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 속에 내팽개치면서도 어떤 이론적인 성과 혹은 학문적인, 과학적인 혹은 도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 영역을 그토록 사랑해서 빠져들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플라톤의 향연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방식으로 그 학문의 영역을, 자기의 대상 영역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영원성을 획득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에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은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그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뭘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5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오늘날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 찾아서 그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구성하는 것을 또 인용문 내에서 찾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텍스트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내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게이부대의 문제, 그러니까 남남 커플로 이루어진 커플, 군대가 가장 용맹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텍스트 내부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에 게이부대가 있다면 이라고 하면 텍스트 외부에서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방식은 내외부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다시 텍스트 내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문제 제기는 텍스트 내부나 외부, 그리고 내외부의 문제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인용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인용문보다 길게 서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문장을 따고 나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고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할 것 같아.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읽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인용문을 왜 인용했고 이 인용문은 최소한 나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용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인용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용문을 따놓고 짧게 인용문을 해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용문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틀릴 것 같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불안과 공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학문적인 또 정신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땄으면 자기에게 그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가능한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글쓰기라는 것에서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요, 맞든 틀리든 명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든 틀리든 명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호하게 하면 막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계속 모호해. 그런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를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인용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최소한 자기가 이해되는 방식대로 길게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글쓰기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늘 잘 지켜지지 않는 지점이에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가 틀릴 것 같으니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장과 규정을 저 구석지에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으로부터 시작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을 듣는다면 항상 말할 때도 먼저 주장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평소에도. 그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을 쓴다라는 것은 규정과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짧고 굵게, 길게 하면 안 돼. 주장과 규정은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나 너 사랑해.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야지, 와 앞에 주저리 길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탁 내려놓는다는 생각, 선언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선언에 해당되는 것이 주제문입니다. 자, 주제문은 자, 여러분들이 보통 주제문에다가 주장을 넣어라 그러면은 이 주장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글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잘 없습니다. 아주 작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주제문이라는 것은 주장인데, 이 주장은 규정을 포함해요. 규정은 A는 B다 이런 말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뭐다 이런 게 다 규정이고 주장이에요. 이 주제문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단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문단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문단이 또 있겠죠.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논쟁적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글들을 보세요. 잘 써진 글들, 또 신문에 있는 사설들, 또 논쟁적 글쓰기, 또 학술적인 서적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보면 첫 번째 문장에 한 문장이 벗어나지 않게 다 주제문을 적습니다. 이것은 글 쓰는 기술이 아니고요, 학문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의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제일 앞에다가 주장을 쓰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글쓰기 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중요해. 시험 볼 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술과 미학에 1학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학을 쭉 다니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글쓰기가 쉽게 잘 돼요. 근데 이 주장을 자신감이 없어서 저기 어디다 숨겨놓잖아요. 그러면은 글쓰기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글 써도 누가 믿지 않아요. 예, 제가 글을 써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규정과 주장을 했으면 이걸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써야 돼.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은, 자, 뒷받침 문장이라는 것은 근거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인데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 이 짧은 문장이 선언적이긴 하지만 좀 부족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길게 써도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문장은 짧고 굵게 선언하고 두 번째 문장에 좀 길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설명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저런 수사 없이 바로 설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설명하는 것도 뒷받침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A는 B다. 왜냐하면 A는 B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예시, 대표적으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B다. 왜냐하면 소문자 A1도 B1이고 소문자 A2도 B고 소문자 A3도 B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줄 수가 있겠죠. 또 뭐 이 예시로는 통계랄지 실험 자료랄지
이런 것도 다 예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학생들의 생각들도 크게 보면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4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문단을 5개 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서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론, 그리고 본론 3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그냥 논문적 글쓰기의 ABC예요. 논문적 글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이 잘 돼 있으면 그 논문적 글쓰기 잘한다고 해요. 논문적 글쓰기는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기본을 잘 지켜야 돼. 그 기본만 잘 지키고 생각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제문들에 보면 여기 보면 핵심적인 개념들이 들어가겠죠. 핵심적인 개념들.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이 개념들을 쭉 모아놓으면 목차가 돼요. 그리고 이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있죠. 그 2개를 붙이면 제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제문도 없어. 핵심 개념도 없어. 그러면 목차도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제목도 잘 안 나와요. 긴 글은 목차가 들어가고 짧은 글은 목차가 안 들어가는데 제목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벌쩡하게 붙여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술과 미학과 관련돼서는 뭐 시대의 변천에 따른 미술의 변화 뭐 이런 식인 게 가장 어벌쩡한 제목이에요. 어벌쩡한 제목이고 그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읽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사람은 주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주장이 없다. 그러면 논증적 글쓰기의 빵점이야. 왜냐하면 논증적 글쓰기에서 논이라는 것은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장. 증이라는 말은 근거란 뜻이에요. 주장과 근거가 있는 것을 논증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주장이 없어. 그럼 끝이겠죠? 네. 그래서 논증적 글쓰기. 그래서 논증 중에서 주제문은 논에 해당하겠어요? 증에 해당하겠어요? 주제문, 논, 증. 주제문은 논에 해당해요.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장이야. 주장이라는 것이 주제문이에요. 증은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문단이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논증적 글쓰기의 80%는 다 해결한 거야. 나머지는 또 다른 뭐 것들이 있겠죠. 그게 돼야 돼. 그게 되면 대학에서 여러분들 4년 동안 편안하게 글쓰기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술과 미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제목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분들에서 제목 따는 것도 이미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붙이지 말고 자신이 이해가는 방식대로 자신의 글을 적어본다. 뭔 말인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이게 글쓰기에서는 쥐약입니다. 쥐약.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멘트 쓰기 텍스트는요, 아까 말했듯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헤겔의 예술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량은 5페이지 내외입니다. 이거 좀 쓰다 보면 금방 5페이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쭉 읽어요. 아까 보면 분량이 많지 않죠? 쭉 읽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3문단 정도 정해요. 3문단은 쭉 이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한 문단, 저거 한 문단 하지 말고 쭉 이어져 있으면 좋아요. 쭉 이어져 있는 3문단 정도 문단의 길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인용하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자신의 방식을 서술하는 거예요. 자신의, 누구의 방식? 자신의 방식을 서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제목을 써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목 따는 방법은 주제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문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 개념이 있으면 목차를 달 수 있습니다. 목차는 그 순서예요. 그리고 그 목차를 달 수 있으면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멘트하는 과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칸트의 판단력 비판 미의 분석론에서 제일 앞에 나온 문장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혹은 아름답지 않은지를 구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표상을 모르는 거 나오면 주로 끊으면 좋겠죠. 표상. 표상이란 뭐지? 인식하기 위해 표상을 지성을 통해 객관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성과 결합되어 있는 이 애매한 말은 뭐죠? 상상력을 통해 주관과 객관의 주관이라는 말 나왔어요.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시킨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다가도 약간 알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첫 문장을 땄어요. 그래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시예요. 칸트는 우리가 어떤 것의 아름다움을 구별할 때, 구별이란 말 나오죠.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구별하고자 할 때 지성의 객관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주관, 그리고 주관의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시킨다고 말한다. 지성을 통해 객관과 관련시킨다는 말은 무엇일까? 여기다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만약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대상을 지성을 통해 객관과 관련시킨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이걸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막 생각을 해봐가지고 만약 내 앞에 한 송이 꽃이 놓여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꽃을 지성의 객관과 관련시킨다는 말은 이것을 꽃이라고 인식하는 것, 식물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는 것, 그 중에도 장미라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 말로 이해된다. 객관과 연결시킨다는, 지성을 통해 객관과 연결시킨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 생물을 분류표 같은 거 보죠? 분류표 같은 것도 보고 장미, 이걸 장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중년이기도 하고, 순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이 있죠. 그 규정들은 서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동의 가능한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지성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 그러나 아름다움을 구별하고자 할 때는 이것의 이름이 꽃이라는 것, 식물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는 것, 그 중에도 장미라고 이름한다는 것과 관련 없이 다만 그것이 나에게 쾌, 불쾌의 감정을 주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팝송 중에 전혀 가사를 알 수 없는데 멋있는 음악들 있죠? 모르기 때문에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인데 너무 영롱해, 이럴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지금 여기 보면 이 체크가 있죠. 이 체크가 그냥, 이 체크는, 그러니까 자켓은 옷의 개념이지만 이 체크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 들린다. 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해명이 됐어. 나아가 표상이라는 말이 낯설다. 표상. 네이버 사전에는 표상은 뭐뭐로 정의한다. 칸트는 왜 어떤 것, 여기서 보면 계속 이게 주어가 어떤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 표상을 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건데 왜 갑자기 어떤 것에서 어떤 표상, 우리는 어떤 표상을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 표상을이라고 바꾸면서 계속 표상이라는 말 쓸까? 낯선데. 그래서 이 표상이 왜 어떤 것이라는 말을 계속 쓰지 않고 표상이라고 했을까? 상상력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나서 뭐 몇 마디 쓸 수가 있겠죠. 상상력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상력은 흔히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나 칸트는 상상력을 쾌, 불쾌의 감정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상상력은 감정과 연결돼요? 상상력은 감정하고 별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흔한 언어 사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칸트는 상상력과 쾌, 불쾌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 칸트는 상상력 앞에 아마도 지성과 결합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라는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 열심히 고민해 봤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쓰는 게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5페이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적적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앞에서는 몰랐던 것을 다른 문장을 해명하면서 알게 돼. 앞에서는 모호한 상태에서 썼는데 뒤에서 가보니까 맞는 말이야. 앞에서는 무리하게 썼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야. 이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전 읽기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논증적 글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논증적 글쓰기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술가 미학 시험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좀 보충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